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46, 47에서 질문. 이것도 넘겨. 오케이. 의진아, 거기 안 좁아? 좁으면 일로 와. 자, 우리 강의실 큰 거 준다고 여기 주신 건데. 다른 큰 거 준다고 주신 거래. 자, 48, 49에서 질문. 여기 됐어? 오케이. 넘겨.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질문. 118번. 네, 요거 하나쯤은 해봐야 되겠죠. 118번만 설명하고요.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할 거고요. 자, 118번 보시면 에너지 전환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찰이 없는 그랬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그랬는데 마찰이 없는 애 밑줄. 이런 단어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건데요.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서요. 마찰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뭐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마찰이 없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그럼 마찰이 있으면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보존되지 않는다는 건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의 값은 점점 줄어들어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두 개를 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움직이는 모든 공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다 똑같으니까 거기 보시면 레일 내려왔다 올라갔다 요지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기준면으로 보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 중에서 최고 높이는 여기가 2m, 여기가 0.5m, 그리고 여기가 1m인 지점을 우리는 각각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놓겠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점에서의 속력은 B점에서의 속력에 몇 배겠습니까? 라고 하는 뭘 물어봤냐면 속력을 물어보면 센스 있게 당연히 무슨 에너지 생각해야 되니? 운동 에너지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2m에서 가만히 있다가 얘가 마찰이 없는 곳을 굴러 내려오기 때문에 되니 이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2m에서의 무슨 에너지와 같아? 위치 에너지와 같아. 됐죠? 그 중에서요. 얘가 A로 내려오면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만큼? 얼마만큼만 위치 에너지로 남아있니? 0.5m만큼만 위치 에너지로 남아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 요만큼이 무슨 에너지가 됐을까? 운동 에너지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1.5m에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B 지점을 내려오는 순간에도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에 위치 에너지와 똑같이 요만큼이어야 되는데 B점에서의 실제 위치 에너지는 요것만 위치 에너지로 남아있어. 그러면 나머지 요 부분이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지? 몇 미터? 1m에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 맞죠? 그러니 A점 대 B점의 운동 에너지는 1.5m 대 1m에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3대 2야. 여기까지 가져야 돼. 여기 돼? 하겠어? 자, 근데 운동 에너지는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2분의 1m A를 지나는 순간에 제곱돼 2분의 1 곱하기 m B를 지나는 순간에 속력의 제곱. 이게 운동에너지 비율이었잖아요. 근데 얘하고 얘가 같기 때문에 약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운동에너지의 비율은 그 지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의 제곱 비율이다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3대 2예요. 근데 얘가 궁금한 건 속력의 제곱이 아니고 속력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겠니? 루트 씌우시면 속력의 비율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루트 씌우시면 루트 3대 루트 2가 A와 B의 속력 비율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A의 속력은 B의 속력에 A의 속력은 B의 속력에 몇 배를 곱한 거니? 이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배율은요. 넘기시면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3배를 곱한 값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풀어. 알겠어? 네. 요런 느낌으로 문제 푸시면 된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에너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괜찮은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풀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역학의 마지막. 열합니다. 열역학. 그래서 넘기시면 52페이지 열역학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하죠.
자, 우리는 열 파트를 언제 배우냐면 여기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수두룩할 때 중학교 2학년 7단원인가가 열입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아마 배우실 거예요. 보편적 학교는. 그때 배우는 열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중학교에서도 배웠겠지만 중학교 내용 하시면서도 배웠겠지만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내용까지 끌고 가는데 사실은 별거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상태 변화와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비열이라는 파트와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내용인 열역학 이런 것들이 조금 숨어 있는데 낯설지는 않을 거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셔야 될 테마는 열인데요. 이 열은요 축약된 말이고 원래 이름이 아니야. 이 열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물리에서 쓰는 원래 이름은 열 에너지를 줄임말을 열이라고 한 거다. 우리가 사용하는 열이라는 건 사실은 열 에너지의 줄임말이고요. 이걸 중학교 2학년 때는 요 단어로 안 배웠어. 뭘로 배웠을까요? 이걸 중학교 2학년 때는 열량이라는 단어로 배워요.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야. 우리가 쓰고 있는 열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열 에너지고요.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는 열량이라는 단어로 배웁니다. 다 같은 말이야. 자, 근데 열 에너지라고 할 때는 얘는 에너지니까 단위가 뭐겠니? 줄이겠죠. 근데 열량의 단위는 뭘까? 특히 여자애들은 민감하죠. 열량의 단위는 뭡니까?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열량이라고 할 때는 보편적으로 킬로칼로리랑 칼로리의 단위로 표현하고요. 열에너지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그러면 1kcal가 1줄일까? 그건 아니에요. 1kcal가 몇 줄의 에너지와 같은지를 실험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과학자 이름이 뭘까요? 칼로리 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에너지의 단위를 줄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1kcal가 그 사람의 실험의 결과 얼마 나오냐라고 하면 이 실험은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할 건데 4200줄과 같습니다. 1kcal가 4200줄의 1과 같다. 다시 말해 1칼로리가 얼마와 같을까요? 4.2줄. 그쵸. 4.2줄과 같다. 요걸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과학자가 줄입니다. 이걸 우리가 열의 일당량 이렇게 표현해요.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장면 하나 먹으면 짜장면 칼로리가 500kcal? 뭐 이렇게 됩니까? 그럼 거기다가 4,200을 곱하시면 네가 얼마만큼 운동해야 살 빠지는지가 나오겠죠.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들이 트레이너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열나 뛰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요. 열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건데 열과 유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온도입니다. 근데 온도와 열은 다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칠판을 만지면 아 차가워!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애는 칠판을 만지면 시원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갑다와 시원하다를 같은 물질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막 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물체가 얼마나 차고 뜨거운지를 그러면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숫자로 표현해야 되겠죠. 됐죠? 그 차고 뜨거운 정도를 객관적으로 숫자로 표현하는 걸 뭐라 그런다? 그걸 온도라고 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온도는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정확하게 숫자로 나타낸 값, 이걸 온도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온도 체계는 몇 개 있을까?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딱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온도 체계는 섭씨 온도 체계를 쓰는 거고요. 섭씨 온도는 우리가 스몰T라고 쓰죠. 단위는 도시 있습니다. 근데 미국 놈들이 쓰는 온도 체계가 있어요. 그렇죠. 미국 놈들이 쓰는 온도 체계는 화씨입니다. 표현을 F라고 하고요. 단위는 도F 이렇게 써요. 자, 그리고 앞으로는 과학 시간에 쓰는 온도는 얘네들 못 씁니다. 그렇죠. 과학 시간에 쓰는 온도 체계는 절대 온도 씁니다. 이 절대 온도는 대문자 라디티로 쓰고요. 그래서 단위는 켈빈입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온도 체계는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야. 원래부터 있었다는 건 좀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과학자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그 과학자의 성씨가 중국색들이 읽었는데 얘가 섭이라는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얘는 그 영어 이름을 한자로 바꾸니까 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든 온도예요. 그 뜻이에요. 섭씨 온도, 화씨 온도. 그래서 중국 새끼들 그렇게 읽은 거야.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섭씨와 화씨라는 온도 체계를 우리가 쓰는데 이때 섭씨와 화씨라는 온도 체계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만든 온도야? 절대 온도는 뭘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뭔가 영도를 어디를 영도로 잡았어? 어디를 100도로 잡았어?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 이런 온도를 만들 때는요. 다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 물을 막 끓여. 그래서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랬냐? 끓는 점 이런 거잖아요. 자, 물이 끓는 점이 몇 도예요? 100도가 아니고요. 섭씨가 물이 끓기 시작하는 그 온도를 그냥 100으로 잡은 거예요. 100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온도를 막 맞춰서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어느 점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걸 섭씨라는 사람이 그래서 몇 도로 잡은 겁니까? 0이야라는 온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에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의 온도 차이, 그 온도 차이를 100등분으로 나누는 사람이 바로 섭씨라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이 하나의 온도 차이를 1도라고 하는 섭씨의 온도 차이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런가 하면 화씨라는 사람은요. 똑같이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100으로 잡지 않고 이 새끼는 얼마로 잡았냐면 212도의 불을 잡았어요. 숫자 10로 불이죠. 그래서 자,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를요. 얘를 얼마로 잡았냐면 32도의 불을 잡았어요. 자, 그러니 요 사이의 간격을 몇 등분으로 나눈 거니? 180등분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섭씨보다 화씨가 훨씬 더 온도가 더 좁은 간격으로 1이라는 간격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얘는 이 중에서 한 칸을 1도F의 온도 차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똑같이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들었지만 상태가 변하는 그 순간의 온도를 각 다른 숫자로 표현한 것뿐이다. 자, 그런가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쓸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요. 모든 물체는요. 얘는 왜 차워?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물질 속에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있어요. 그 입자들이 열을 받으면 뭐하니? 움직이죠. 그 움직이면서 지네들끼리 뭐하니? 충돌. 그 충돌에 의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열. 그것 때문에 물질마다 차고 뜨거운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실제로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는 그 물질 속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결정돼. 자, 운동이래. 무슨 에너지? 운동의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돼. 그러니 운동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뭐해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서 뭐한다? 뜨겁다.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 운동 속도가 점점 뭐해지겠니? 느려지겠지. 그럼 충돌을 적게 하겠지. 그럼 차가워지겠지. 자,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이 뭐 할 수도 있겠니? 멈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순간이 가장 전 우주적으로 차가운 순간입니다. 그 순간의 온도를 뭐라고 하겠다? 0켈빈이라고 하겠다. 모든 물체의 운동이 멈추는 가장 낮은 온도를 0켈빈이라고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물질 속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온도를 만든 거야.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가 절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온도에서 10켈빈이 있어. 자, 20켈빈이 있어. 10켈빈 속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보다 20켈빈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뭐하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몇 배? 2배. 정확하게 2배. 이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표현한 값이다. 되겠어?
그래서 절대 온도가 2배면 운동 에너지도 2배. 그럼 선생님 섭씨 온도에서 10도일 때보다 20도일 때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2배 커져요? 이건 아니라고요. 얘는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니라서.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온도로 표현합니다. 운동 에너지의 비를 정확하게 온도로 표현해 놓은 걸 절대 온도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온도만 알면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 절대 온도로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그동안 2분의 1 mv 제곱으로만 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조건이죠. 질량이 m인 덩어리 물질의 속력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 그래요. 근데 이 안에 공기 있죠. 공기들의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구할까? 그건 공기 입자의 절대 온도로 구합니다. 됐어? 얘는 덩어리 고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데 고체가 아니고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할 거야? 2분의 3kT로 구해. 이게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야. 됐어? 자, K라고 하는 건 상수값이니까 여러분 모셔도 되고요. T가 뭘까요? 절대 온도. 되겠어? 그럼 결국은 2분의 3과 K는 상수니까 얘는 비례상수고요. 그래서 얘를 지우시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뭐한다? 비례한다. 이 뜻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절대 온도가 2배 커지면 운동 에너지도 정확하게 2배 커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안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든 게 절대 온도다. 그래서 절대 온도가 2배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도 정확하게 2배 커지는 거고요. 그냥 여담으로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는 그래서 온도만 재면 된다. 절대 온도만 재면 돼서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구한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어?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물리를 배우면 고체의 운동 에너지, 액체의 운동 에너지,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을 다 배워요. 알겠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고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구해. 이 과정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나중에 유도해드릴 거예요.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가 절대 온도인데, 자, 여러분들 알아요? 섭씨 온도는 10도 있죠? 근데 온도를 낮추면 0보다 더 작은 마이너스 온도도 존재합니다. 영하 20도. 됐어? 우리나라 그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화씨 온도도 영하 온도가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온도가. 절대 온도는 0이 제일 작은 온도야. 되겠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절대 온도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온도도 에너지로 전환해서 그걸로 계산을 할 건데, 그러려면 섭씨 온도로 에너지가 아니니까 이걸 절대 온도로 바꿔서 쓴다고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모든 온도를 절대 온도로 계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꿀 수 있을까? 요거는 기억하자. 됐어.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는 방법은요,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 더하면 되냐면 273을 더하면 된다는 걸 중1 때 배웠다. 그래요? 개새끼들.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를 갖죠. 그 중에서 기체의 특징이 뭐냐? 기체는 다른 상태에 비해서 부피 변화가 쉽다. 기억나요? 됐어? 기체들은 다른 상태에 변해서 부피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 그러면 기체의 부피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뭘까요? 온도와 그렇습니다. 압력입니다. 그 중에서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기체의 부피는 뭐해진다? 커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가 섭씨 온도 도시예요. 0도일 때 기체는 부피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으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 숨 쉽니다. 안 그러면 대기가 없어지면 우리 숨을 못 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0도일 때도 기체는 부피가 있어. V, 0, 0도일 때 부피. 자, 근데 0도가 아니고 10도, 20도, 30도로 섭씨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는 뭐 한다고요? 증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증가하죠. 맞아?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죠. 됐어? 자, 그러면 온도를 더 낮춰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순간에 온도도 사실은 존재할 수 있지. 됐어?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때 온도가 몇 도다?
기체가 0이 돼. 왜? 기체가 너무 죽어서 액체로 바뀌니까. 기체로 존재하는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체로 있는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온도예요. 영하 273도.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온도 체계를 만들면 정확하게 온도와 부피가 정비례하는 관계를 설명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때의 온도를 우리 뭐라 그런다? 0켈빈이라고 잡는 거다. 됐어? 그래서 절대 온도와 기체의 부피는 정확하게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온도는 기체의 운동이 멈추는 순간의 온도를 0으로 잡아놓고 만드는 온도 체계. 되겠냐? 자, 그래서 절대 온도는 부피와 정확하게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절대 온도에 여기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 변하지 않죠? 기울기는요, x축분의 y축이니까 t분의 v는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 기울기를 가져.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누굽니까? 샤를. 그래서 이걸 샤를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체는 온도와 부피가 정확하게 비례 관계를 가져! 라고 할 때 그 온도는 절대 온도여야 돼요. 섭씨 온도는 아니죠. 그렇죠? 정비례 관계를 가지려면 절대 온도로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서 만든 온도체계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은 0도에서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0도는 절대 온도로 표현하면 몇 켈빈일까요? 273켈빈. 맞아? 자, 물에 끓는 점은 몇 켈빈일까요? 373켈빈. 그럼 머리 돌아갔어? 이 사이의 간격이 몇 등분? 100등분.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는 온도 1도 차이가 똑같습니다. 온도 변화량이 같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시작한 김에 하나 더 얘기하죠.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두 번째 원인은 압력이라고 그랬어. 됐어?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는 뭐해진다고? 줄어든다. 작아진다고?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누가 얘기했어? 보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일 법칙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압력과 부피는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그랬으니 반비례 모양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이때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 아세요? 근데 내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상한 거. 너네 이게 반비례냐? 이건 경찰한테 잡혀가는 짓이야. 이건 반비례 그래프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거 비례 그래프예요. 알겠냐? 네. 자,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요.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서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도 그 순간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 P1, V1 그래서 네, P1에다가 V1을 곱한 값이 여기 두 번째 P2에다가 V2를 곱한 값이랑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반비례잖아요. 이게 반비례잖아요.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에서 이 밑에 있는 공간의 넓이는 어디나 다 같아.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되겠어요? 네. 그래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도 또 다른 일정한 값을 가져.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은 반드시 같아야 되니? 이 값과 이 값은 반드시 같아야 되니? 이게 10이면 얘도 언제나 10이어야 되니? 아니죠. 일정한 값을 갖는데 이때 요 상수값과 요 상수값은 같지는 않네?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수값은 없어? 나 그거 찾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엄청나게 특이한 상수를 찾고 싶다. 그 특이한 상수를 우리 뭐라 그런다? 기체 상수라고 해서 얘를 배우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그러니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보일 샤를 법칙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수값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과학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부피 사이에는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압력과 부피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는 특이한 상수를 찾고 싶다. 그게 존재할 것 같다. 그럼 나 실험해 봐야지.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상수값을 찾게 되는데 어떻게 실험한 거냐면 모든 기체를요. 0도씩 1기압에 기체를 한 덩어리 나중에 화학 배우시면 기체 한 묶음을 우리가 1몰이라고 합니다.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들 연필 한 자 쓰는 연필 몇 개를 얘기해요? 12자로 얘기하죠. 그래서 기체 한 덩어리는 몇 개를 얘기하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기체 한 덩어리라고 얘기해요. 이걸 일물계 이렇게 얘기해요. 화학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기체 한 덩어리, 그걸 일물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체 이만큼을 기체 일물계라고 한다. 자, 그 기체 일물계를 총 속에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0도씨 1기압을 유지하면서 이거 한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이 공간이 얼마 필요할까? 이걸 실험했어요. 아보가드로라는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했어요.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이 공간 얼마 필요할까? 22.4리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걸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요, 요 값을 찾아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압력 자리에다가 1기압을 넣을 건데 중학교 3학년 되면 배워요. 1기압이라고 하는 지구의 평균 대기압의 크기가 1013헥토파스칼의 크기입니다. 헥토라고 하는 건 공두개 대신에 붙는 거라서 101300 파스칼이고요. 느낌 아시죠? 파스칼은 과학자 이름이죠. 단위가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압력을 처음으로 구한 파스칼이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쓴 건데, 이거의 원래 실제 단위는 뭐냐면 뉴턴 퍼 제곱미터. 물리는 무조건 표준 단위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MKS. 그죠? 네. 물리는 규격 단위로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뉴턴과 제곱미터를 이용해서 계산할 거라서 압력에다가 1이 아니고 저 숫자를 집어넣는데, 우리는 대략적으로요, 여기 숫자 복잡하니까 그냥 얘를 그냥 00으로 볼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압력은 1 곱하기 10의 5승으로 이렇게 바꾼다고요. 됐죠? 그거 집어넣어요. 자, 그 다음에 부피도요. 22.4리터가 물리를 계산하는 표준 단위가 아니야. 화학 표준 단위 아니에요? 이거는 화학 시간에 쓰는 단위고요. 물리에서 쓰는 표준 단위는 우리는 MKS만 쓰잖아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는 미터만,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킬로그램만,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는 초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국제 표준 단위야. 그럼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는 미터가 아니면 뭘 써야 돼? 세제곱미터를 써야죠. 이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모든 여러분들 논문 발표할 때 과학은 다 표준 단위로 계산해요. 되겠어? 자, 그렇다면 꼬맹아,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냐?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어. 이 썩으라구라. 1리터. 지랄. 100. 1000리터. 1000리터. 되겠어? 네. 그러니 얘는 얼마로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로 집어넣어요. 그냥 단위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뭐 너네가 이걸 외울 거야? 아니잖아. 응, 넣을 거야. 그래서 부피에다가 그거 넣는 거야. 그리고 온도는 0도인데요. 0도 우리 안 쓴다니까? 뭘로 써야 돼? 절대 온도. 그러면 0도는 얼마? 273켈빈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면 0.08라고 하는 기체상수가 나와요. 그래서 네, 근데 이거는 기체를 한 덩어리 일몰계에 넣었을 때잖아. 그럼 이몰계에 넣으면 뭐가 달라질까? 이몰계에 넣으면 뭐가 달라질까? 얘를 집어넣는 기체의 부피가 몇 배 커지니? 2배 커지죠. 기체의 부피가 2배 커지면 상수값도 몇 배 커져야 돼? 2배 커지죠. 됐죠? 기체를 3덩어리 산물 넣으면 부피가 3배 커지니까 상수도 몇 배 커져? 3배. 그럼 기체를 N몰계 넣으면 네, N배 커져. 기체 양에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상수값도 변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요, 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했는데 이렇게 분수식 쓰니까 귀찮아서 얘 넘겨. 그러면 P, V는 뭐니? M, R, T라고 하는 기체 방정식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모든 기체의 특성은 이
이 방식으로 풉니다. 이거는 뭔가 화투에 되게 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가 사실은 보일샤를 법칙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겁니다. 알겠어? 그랬을 때 얘네들을 만족하는 이 R이라는 게 기체상수다. 그래서 이게 보일샤를이 원했던 상수값이다. 됐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거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연력학의 기본이 얘거든요. 그러면 얘도 기체 덩어리 N, 이것도 상수 R. 됐죠? 네. 내가 이렇게 기체를요, 여러분들이 연력학을 할 때 피스톤이라고 하는 주사기에다가 기체를 N개만큼 넣어요. 그래놓고 여기에 알콜레프로 가열해서 뜨겁게 열을 가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피스톤 뚜껑이 뭐합니까? 밀려 나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서 이제 열을 설명할 건데,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가열을 하던 차갑게 하던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그 안에 있는 기체의 입자수 안 바뀝니다. 상수값도 안 바뀝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 일정한 상수값을 띈단 말이에요. 절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 상수값을 치워버리면 PV는 절대 온도와 무조건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요거 이용해서 물리에서 연력학을 해결할 겁니다. 되겠어? 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내가 온도 알고 싶어? 근데 온도를 직접 잴 수 없어? 그럼 무슨 뜻이야?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곧 온도의 크기와 비례하는 값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그래프를 주면 온도를 알 수 있어요. 얘가 2기압, 1기압. 되겠어요? 네. 부피가 1, 2, A점, B점. 누구의 온도가 그냥? 이거예요. 누가 더 뜨거워? 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압력과 부피 곱하면 돼요. 이거 압력과 부피 곱하면 얼마냐? 2. 여기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얼마냐? 2. 아, 얘네들은 온도가 똑같네? 조일 법칙 뭐야?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는 줄어든다. 이때 조건 있다. 온도는 뭐 할 때? 일정할 때. 맞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만 반대의 관계가 있어. 라는 얘기한 거잖아요. 됐죠? 이런 얘기입니다. 졸면 뒤져!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 바로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든 온도다라고 하는 지구에서 사용하는 온도 체계 3가지 보여드렸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절대 온도라는 걸 이용해서 모든 역학을 설명할 건데 이때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꿀 때 273이라는 숫자가 왜 등장했는지를 우리는 샤를 법칙으로 설명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낮은 온도가 영하 273도고 그 영하 273도를 절대 온도에서는 0켈빈으로 바꾼 거다. 납득해? 네. 하겠어? 오케이. 멋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온도 체계를 이용해서 내가 온도계를 만드는데 최초의 온도계 만든 사람 선생님은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도하기 힘든데 최초의 온도계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아빠. 그랬으면 좋겠다. 갈릴레이. 그래서 그 갈릴레이의 액체 온도계의 원리가 과거나 영재고 입시에서 좀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애들한테 막 그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최초의 온도계 구조를 만든 사람이 갈릴레이입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해봐. 되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액체 온도계.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라는 걸 만들어 놓고 모든 사물들의 온도를 재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을 놓고요. 그 물질의 온도를 이렇게 쟀더니 여기에 있는 A라는 물은 80도의 뜨거운 물이래요. 그리고 B 공간에는 20도의 찬물이 들어있대요. 재보니까 온도가 달라. 근데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시켜놨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같아지는 이유가 뭘까? 액체 양이 없죠. 그 같아지는 온도가 이유가 뜨거운 뭘까? 쪽이 차가운 쪽으로 가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비슷해질 때까지 가요. 이때요. 실제로 온도차가 있는 물질을 접촉시켜 놓으면 이 사이에서 열이라는 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열이 이동합니다. 근데 그 열이 이동하는데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만 이동해요? 그렇죠.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라는 게 이동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점점 열을 잃으니까 온도가 뭐해질까? 낮아지겠죠. 얘는 열 받으니까 뭐하니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질 거고요. 20도의 차가운 물은 온도가 점점 높아질 거야. 언제까지? 두 개가 같아지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열은 이동하지 않아서 그 온도를 뭐합니까? 유지해야지. 그래서 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순간을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열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다른 두 개의 물체를 접촉하면 그 순간부터 열은 이동하기 시작한다. 열이 이동합니다. 반드시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해.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은 이동하지 않는데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X축이 뭘까? 이 그래프 그릴 때 X축이 뭘까? 시간. 그러면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잘랐을 때 열평형이 될 때까지 매 순간 1분 간격으로 잘랐을 때 1분 동안 이동한 열의 양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다릅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열의 양입니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은 점점 뭐하니? 그러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열의 이동량을 결정하는 건 뭘까? 두 물질의 온도 차이입니다. 됐어? 두 물질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열의 양이 와 많아. 온도차가 줄어들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열의 양이 점점 뭐하고? 감소하고 온도가 같아지면 그래서 열이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열은 두 물질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밀려가는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만약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열의 양이 같았다면 이 그래프 이 모습이 안 나와야죠.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이게 고대의 구슬 면적 문제였어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열의 양이 같다면 물질이 시간당 온도 변화량이 어때야 돼? 같아야죠. 한 1분에 1도씩 떨어져. 1도씩 떨어져야 되잖아요. 얘 1도씩 떨어지고 있냐? 처음에 온도는요. 요만큼 내려갈 정도로 열이 이동한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요거 1분 동안에는 온도 변화가 요만큼밖에 안 일어나. 이동한 열의 양이 다르다. 만약에 열의 양이 같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어야 돼요.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고대 구술 면접에서요. 그래프 모양이 왜 이지랄이니? 이거 설명해봐. 그거 못하는 게 떨어진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내용이잖아요. 그걸 대학 면접에서 물어본 거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아이들이 극소수였다고요. 지금 너희도 설명 못했잖아. 들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중학교 교과 과정에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영재랑 과거 입시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내신에서 이런 거 물어봤어? 안 물어봐. 그냥 열평형인데 그 온도가 몇 도인지 구해봐. 이런 거잖아. 그래서 네, 이런 거예요. 같은 걸 보더라도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평형이 될 때까지 됐어. 열은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온도를 재서 온도가 서로 다른 물질을 접촉을 시키면 그 안에서 반드시 열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열이 이동하는 방향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죠. 거꾸로 갈 수 없습니다. 이걸 고등학교에 가면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배우는 거죠. 별거 아니죠.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해. 그래서 그러면 얘가 열평형이 될 때까지 총 이동한 열의 양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이동한 열을 뭐라고 실제로 여기서 이동하는 건 온도가 이동했어요. 그렇게 표현하면 뒤집는 거예요. 열이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열이 뭐냐? 열의 에너지가 뭐냐? 열량이 뭐냐? 열이 뭡니까? Heat. 열이 뭡니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누구의 힘도 안 받고 스스로 이동한 에너지를 우리는 열의 에너지라고 한다. 열이라고 한다. 열량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열량이 뭡니까?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이동한 열 에너지를 열량이라고 합니다. 이동한 양입니다. 이 새끼 얼마나 뜨거워? 그게 열이야? 아니요. 열은 뭐예요? 이동한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이동한 에너지를 중학교 2학년 때는 열량이라고 부르고 그거의 원래 이름이 열의 에너지라고요. 그걸 우리는 열이라고 한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동하는 게 열이다. 가지고 있는 게 열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이동한 게 열입니다. 뜨거운 물질에서 저 차가운 물질 쪽으로 이동한 에너지를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한다. 그걸 열량이라고 한다. 그럼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열량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걸 중학교 때 배웠죠. 이동한 열 에너지인 열량을 계산하는 방법.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열량은 어떻게 계산하니? 열량을 우리가 Q라고 쓰는데요. 이 열량 계산하는 방법이 시암탁입니다. 시암탁. 못 외우면 병신. C가 뭐야? 너네 중학교 내용 안 배우고 왔어? 그렇지. 열량 구할 때 공식이 시암탁인데요. 이 C가 뭘까요? 비열. 특히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계약하면 막바로 배웁니다. 비열 곱하기 M이 뭐니? 질량 곱하기 델타 T가 뭐니? 온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요 민건이한테 1,000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준 건 얼마입니까? 1,000원. 이 새끼 받은 건 얼마입니까? 1,000원이죠. 그렇죠? 이동한 열량이야. 그러면 이 이동한 열량을 열량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요. 뜨거운 물질이 잃은 열을 구하면 돼요.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차가운 물질이 얻은 열을 구하면 된다고요. 왜냐? 그래서 이 열량을 구하는 방법은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 에너지를 구해도 되고요. 또는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 에너지를 구해도 되는데 이 값은 같아라는 이 방정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네, 물리 문제는 무조건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데 이때 방정식은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 같다. 요걸로 푸는 건데요. 자, 이때 뜨거운 물은 200g이래요. 차가운 물은 100g이래요. 그러면 열평형이 된 이 온도가 몇 도일까요? 몰라? T도 이렇게 놓고 하자. 여기서 네. 자, 그러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 구할 건데요. 고온의 물체인 물의 비열은 얼마입니까? 비열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건데 물의 비열은 무조건 1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면 너네는 중학교 거 다 배우고 여기 온 거 아니야? 맞긴 한데 그게 1년쯤 전이어가지고 이 개놈의 새끼들. 이 새끼들. 자, 물의 비열 얼마? 1. 뜨거운 물의 질량 얼마? 얼마? 저기 써있잖아. 200g. 됐어? 네.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온도 변화량은요. 무조건 고온에서 됐어. 뜨거운 온도에서 차가운 온도를 빼야 온도 변화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의 온도 변화는 80 빼기 T. 요거 계산하면 뜨거운 물체가 잃은 열량이 나와요. 그럼 차가운 물체가 얻은 열량은요. 차가운 물체도 물이니까 비율은 얼마? 1. 질량 얼마라고 써있어? 100. 온도 변화량은 불러? 네. 네. 변화량. 얘는 항상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야 돼요. T 빼기 20.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 네. 그랬을 때 꼬맹아 쓸데없는 숫자 지우고 가자. 자, 분배 법칙 하자. 160-2t는 보이니? t-20. 그러니 3t는 얼마? 180. 그럼 t는 얼마? 60. 그래서 이 새끼 60도에서 열평면 되는 거구나.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20밖에 안 내려갔는데 차가운 물체는 온도가 40 올라갔네? 더 많이 올라갔네? 왜? 양이 조금이니까. 양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됐어? 네. 그러면 선생님 이때요. 열평형된 온도는 내가 60이라는 걸 찾아냈는데 열량이 얼마냐고요? 계산하면 되죠. 여기다 60 집어넣어. 그러면 얼마입니까? 200g 곱하기 얘 온도 차이 얼마? 20. 그러면 얘 얼마 나옵니까? 4000. 단위가 뭡니까? 뭡니까? 우리 열량 구했잖아요. 열량 단위 뭐라고 보여드렸잖아요.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 중에 뭘까요? 그 중에 뭘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질량을 g으로 놓고 계산하시면 단위는 뭘로 나오는 겁니까? 칼로리. 내가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킬로칼로리가 나와요.
알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동한 열량은 4,000칼로리, 다시 말해서 4kcal의 열량이 이동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 얘기예요. 느리니? 그래서 뜨거운 물체가 차가운 물체 쪽으로 4,000칼로리만큼의 열을 줬구나. 그러니까 차가운 물체도 4,000만큼의 열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이동한 열의 양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동한 열의 양을 뭐라 그런다고요? 열량.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열량.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열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이동한 열 에너지를 열량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량 구하는 공식이 시암탈이다. 시암탈이다. 알겠냐? 네. 열평형이 되는 온도 이렇게 구하는 거다. 같은 물질이라도 양에 따라서 열평형 온도가 무조건 가운데라는 무식한 생각 좀 하지 말자. 양이 다르다. 알겠어? 그래서 이 온도가 정확하게 가운데는 아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열평형이 되는 온도까지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열이 이동한다는 얘기지? 열 이동 방법. 아, 중학교 내용 하고 있잖아. 고등학교 하나도 못하고 있어. 열이 이동하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어디에서 먼저 걸려있는 뜻이 거야? 가지고. 그렇죠. 자, 이렇게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이 열이 이동하는데, 와, 너네는 하이스트는 후행하는 학원이야. 와, 진짜 선행 좀 해보자 이 새끼들아. 자, 열 이동 방법. 열을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동해? 라고 하는 열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렇죠?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전도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대류라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복사라는 방법도 있대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열은 이동합니다. 그 중에서요, 전도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열을 이동시키는 건 대체적으로 고체 물질들이 전도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열을 이동합니다. 고체만이 아니고 주로 고체들이. 됐습니까? 네. 그 중에서요, 여기 알코올 램프 있어. 자기야. 여기에 철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내가 여기 잡고 있어. 내 손이 뜨거워질까 안 뜨거워질까? 그러면 여기 있던 열이 여기까지 왔던 얘기잖아. 됐어요? 열이 이동이 왔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뜨겁네요. 어떻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철사도요, 많은 사실은 입자들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알코올 램프에 있는 입자가요, 직접 열을 받아 뜨거워져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어요. 뜨거워지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차가워서 천천히 움직이던 아이가 뜨거우면 활발히 움직이니까 옆에 있는 애를 잡으셔! 그러니까요. 이거 계속 치면 이 새끼 열받아. 맞아요. 그래서 얘 운동이 활발해지면 그 옆에 있는 입자를 자꾸 치니까 열이 뭐합니까? 전달. 그 충돌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 그래서 내 손에 있는 입자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야. 근데 물질마다요, 이 열을 전달하는 속도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걸 열 전도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도체, 부도체 중에서 금속과 비금속 중에서 누가 더 열을 빨리빨리 전달할까? 도체라고 하는 금속입니다. 됐어? 금속이 열을 옆으로 전달하는 속도가 더럽게 빠릅니다. 이게 금속의 특성입니다. 금속은 열과 전기의 전달 속도가 빠르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열로 빨리 전달돼요. 그러면 이건 철이니까 금속이니까 열을 빨리 전달하겠네. 근데 나는 똑같은 길이의 유리도 있어. 정말 전달되는 속도가 얘가 더 빠른지 비교하고 싶어. 중학교 교과서에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둘 다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이 빨리 손이 뜨거워지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걸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요. 온도계 같은데. 여기다 온도를 이렇게 갖다 대서,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전달되고 있는 과정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학교 교과서에 있습니다. 색이 있는 숫자라고 뭐? 약간 물에서 색변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 온도에 따라 색깔 변화. 너네 요즘에 피자 그 배달할 때 그 색깔, 그죠? 피자 배달할 때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보게끔 돼서 네, 시온 스티커라는 게 있어요. 아, 그렇게
됐어 이 새끼야. 자, 근데 그런 걸 쓰지는 않고요. 그거 비싸잖아요. 자, 우리는 대단히 싸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촌농도로 돼요. 같은 간격으로 촌농도로 드립니다. 그래놓고 여기다가 뭐합니까? 이쑤시개 세워요. 그래서 붙여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됐어? 동시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열이 전달되면 촌농이 뭐하겠니? 녹겠죠. 그럼 이쑤시개 뭐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내 중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새끼. 대단히 분명한 방법 아니야? 이거 과거 자소서에 주로 써요. 그래서 열 전달률이 정말 다르지. 그래서 내가 과거 자소서에 쓴다.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됐어.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고체 물질은요. 열을 받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됐어. 그 열을 옆에 있는 입자한테 열을 뭐 해주는 거? 전달해주는 현상. 됐어. 그러면 입자는 실제로 옆으로 가니? 열 받은 입자가 가니? 안 가요. 입자는 이동하지 않고 열만 전달해주는 현상을 전도라고 한다. 주로 고체 물질에서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대류는요. 어떤 물질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일까요? 그렇죠. 액체나 기체라고 하는 얘네들을 싸잡아 뭡니까? 유체. 유체 속에서 열이 이동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 대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냄비에다가 물을 집어넣고요. 저는 여기만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래요. 그럼 여기 뜨거워질까 안 뜨거워질까? 그 뜨거워지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사실은요. 내가 여기다가 열을 가하면 열을 받은 이 부분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이 뭐해질까? 활발해지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뭐해질까? 멀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네,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같은 입자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커지겠죠? 부피가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꼬맹아, 연쇄적으로 사고를 끌고 갈 수 있는 힘, 이게 이과적 사고야. 뜨거워져,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 그럼 부피가 커져. 부피가 커지면 운동량이 늘어나서 부피분의 질. 기억나냐? 이게 뭐냐? 밀도. 밀도가 뭐해지냐? 작아지지?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니? 가벼워서 뜬다는 얘기죠. 뜨거운 물 떠요. 그럼 이 자리가 비겠죠? 이 자리를 누가 채우니? 차가운 물이 내려와서 채워서 다시 그 세기가 뭐해집니까? 뜨거워지죠? 그 세기 올라가죠? 찬물 채우죠? 이건 뭐라고 합니까? 대류. 이건 상상고 입시 문제고요. 정신 차려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액체나 기체 같은 아이들을 한쪽만 가열해도 전체가 뜨거워지는 게 대류라고 그랬는데 그 대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 대류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열받은 입자가 뭐하니? 직접 이동하는 현상이죠. 열을 받고 전도는 열만 전달하는 거죠. 얘 뜨거워진 입자가 직접 올라가서 여기를 뜨거운 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찬물이 내려와서 다시 열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류라는 건 열을 받은 입자가 직접 열을 가지고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류입니다. 이게 대류입니다. 됐죠? 얘는 열만 전달하는 거고 얘는 열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현상이야. 그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구별한다. 됐어? 복사는 뭐니? 여기 복사 안 돼요? 복사기 아니고 이 새끼야. 복사는 뭐냐고. 복사. 물질을 거치지 않고 전달된 가이런들 에너지가 직접 진할. 자, 태양에서요.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로 오죠. 그래서 뜨겁죠. 어떻게 올까요? 전동? 대류? 복사. 얘는 직접. 오. 열을요. 여기에는 어떤 입자들이 열을 전달해주죠. 그죠? 네. 근데 얘는 물질의 도움을 받니 안 받니? 안 받죠. 열 자체가 직접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떤 물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형태를 복사라고 한다. 그래서 태양은 복사의 형태로 지구로 와. 그러니까 이 태양 에너지를 뭐라 그래? 태양 복사 에너지 라고 할 때 이 복사가 직접 왔어요. 이 뜻이잖아, 새끼들아. 응? 그때 복사야.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 받으면 지구가 받은 만큼 뭐하니? 뱉어내. 그럼 뭐라 그러냐? 지구 복사 에너지. 오. 이렇게 됐을 때 이 복사라는 게 바로 열 운동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직접 이런 뜻이에요.
됐어. 자,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학교에 일찍 가면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난로 펴요. 여러분들은 난로라는 걸 안 피워놓은 거지만 난로 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물 들어있는 주전자를 올려놓으면 물이 팔팔 끓으면서 막 이렇게 수준이 나오죠. 됐죠? 네, 그럼 아이들이 맨 처음에 가면 추우니까 그 앞에 이렇게 서서 그래서 악수를 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로 앞에 가 있으면 난로 앞은 열나 뜨거운데 똥꼬는 추워요. 그럼 스스로 막 뒤집습니다. 안 해봤나?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열나 뜨거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 어떻게 할게? 직접. 어떻게 할게? 복사. 그래서 뜨거운 물 마시려고요. 제가 주전자 손잡이를 만졌더니 뜨거워! 손잡이는 뭘까요? 전도 못치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 물 팔팔 끓어. 이거 뭘까요? 대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교실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져요. 이거 뭘까요? 대류.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알겠니?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전도 이 새끼야. 전달하라고요? 전도. 예? 전도가 뭐냐? 전도, 고체, 전달. 그러니까 하라고요. 하라고요? 네. 자, 봐. 열을 받은 입자는 움직이지 않고 열만 전달. 전도야. 맞아? 전도해. 그쵸? 됐지? 자, 대류. 그 일체에서 이제 자, 네가 대류에서 해보라고. 너 지금 열 받았잖아. 자, 가져와. 대류. 어떻게 와야 돼? 그쵸? 열을 받은 입자가 던지는 건 아니지. 열을 갖고 직접 와야지. 이 새끼야. 이게 대류야. 그래서 열을 받은 입자가 직접 움직이는 거. 이게 대류야. 되겠냐? 자, 복사. 늘 직접 됐죠? 열받는 거. 알겠냐? 네. 전도, 대류, 복사 달라요. 알겠냐? 이런 거야. 이거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이거 그 던지는 거 아니에요? 교실에서. 네. 봤어요. 그걸 보면 던진다가 아니고 복사 이렇게 써야지 새끼야. 되겠냐? 이거 싱크대 복사. 됐냐?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 거 세 가지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열이 이동했는데 이동 방법은 이거야. 이동한 총량을 뭘 한다고? 이동한 총량을 뭘 한다고? 열량 구하는 식. C는 C, N, 시멘트. T. 됐어. 시멘트, 시암타. 어떻게든 외워. 알겠어?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열량이라는 열 에너지를 구할 때 우리는 이 C가 뭐라고? 비열. 비열이 뭡니까? 라는 겁니다. 됐어? 이 비열한 자식아 라고 할 때 그 비열과 달라요. 됐어? 이 비열은요 모든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물질만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야 라는 걸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본다든가 지문을 본다든가 DNA를 보잖아요. 물질들도 그 물질을 구분하기 위해서 됐어? 사용하는 물질에 뭐가 있니? 특성.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물질의 특성 아는 대로 얘기해. 중학교 2학년 1단원이니까 2단원이니까 나오잖아! 액체, 기체. 물질의 상태고 새끼야. 물질의 미열. 특성.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네, 와 중학교 1학년한테 기대냐 이 요. 썩은 끓는 점. 녹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너네 뒤질래? 녹는 점 다음에 어느 점 나오면 돼? 같은 말이지. 어느 점과 녹는 점은 같은 말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겉보기 성질. 맞아요. 냄새를 본다든가 맛을 본다든가 하는 인간의 오감을 이용해서 구분하는 걸 다 싸다면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용해도. 이 5가지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 5가지 말고도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물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맞아?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비열. 입니다. 그래서 이 비열 값은 물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값만 보면 이 새끼 누구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비열 측정해서 누군지 찾는 게 시험 문제라고요. 불이야, 은이야, 철이야 쭉 비열 나왔고 그걸 값을 구해서 그 값이랑 같은 거 누군지 찾는 거. 이게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야. 알겠어? 비열 값은 물질마다 다 달라서 누군지를 구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인데 이 비열이 뭔 줄 알아야지! 라고 하면 비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1kg을 1
열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제가요 반쪽은 물 1kg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반쪽은 모래 1kg을 넣을 거예요. 각각 10도였다고요. 그러면 나는 얘네들 동시에 가열할 거예요. 뜨겁게 열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양의 열이 동시에 가는데 그러면 온도가 1도 높아져 11도가 되는 게 똑같을까 다를까? 이게 물질마다 달라요. 물질마다 달라. 누구는 열을 조금만 받아도 온도가 막 올라가는 애가 있고 누구는 열을 많이 받아야 겨우 1도 올라가는 애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1도 올라가는데 모래는요 열을 10만 주니까 1도 올라가. 아하 그러면 얘의 비열은 얼마야? 10이야. 됐어. 근데 물은요 열을 10 줬는데 온도가 꿈쩍도 안 해. 그래서 1도 올라갈 때까지 지켜봤더니 얘는 100이라는 열을 줘야 1도 올라간다고. 그럼 얘는 비열이 얼마야? 100이야. 알겠습니까? 네 이겁니다. 모든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의 값을 비열이라고 한다. 그러니 모래의 비열이 10이면 물의 비열은 100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동시에 100을 줄게. 이 새끼 몇 도 올라가니? 1도. 이 새끼 몇 도 올라가니? 10도. 그러면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뭐하다? 크다. 알겠어?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 비열이 큰 편에 속하는 대표적인 게 물입니다. 맞다. 근데 네 몸에 물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70%. 그렇다면 네 몸의 온도는 잘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 몸속에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체온 유지에 좋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식물은 몸 전체의 90%가 물입니다. 동물은 70%가 물이고요. 그래서 체온 유지에 유리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몸이 모래로 되어 있다? 그럼 다 뒤져.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니? 그러면 보면은 우리는요 이렇게 물과 모래가 근접해 있는 해안가 같은 곳에 됐어? 있다고 치자. 해안가에 있어. 낮에 해 떠. 누가 뜨거워질까? 모래는 열나 뜨거운 50도의 고온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여름에 모래사장 맨발로 걸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순간 물속에 들어가. 물속의 온도도 50도일까? 아니요. 그럼 이 자체가 매운탕이야. 여기는 물고기 새끼 다 뒤졌을 거야. 안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로 온도가 올라가봤자 20도.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열평형 때문에 모래 위에 있는 공기는 모래와 같이 50도의 뜨거운 공기가 됩니다. 쿵쿵거리죠. 물 위에 있는 공기는 몇 도입니까? 20도예요. 그러면 여기는 뜨거운 공기, 여기는 차가운 공기. 누가 더 가벼울까요? 뜨거운 공기. 아까 물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는 가벼워서 막 올라가요. 이 공기는 무거워서 뭐합니까?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기 입자가 1000개 있는데 여기는 공기 입자가 50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물질은 같아지고 싶으니까 많은 공기가 적은 공기 쪽으로 밀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래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죠? 이걸 무슨 풍이라고 할까요? 대륙. 바다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바다를 한문으로. 그러니까 이걸 해풍이라고 불러요. 밤이 되면요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새끼가 빨리 떨어져요. 천천히 올라가는 애가 온도도 천천히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밤이 되면요 얘는 온도가 10도까지 떨어졌는데 얘는 22도야. 그럼 거꾸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기는 올라가고요. 여기 있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내려가니까 여기 공기 입자가 많아서 여기서 여기로 바람이 불겠네요. 이거는 무슨 풍입니까? 육풍이죠. 그래서 낮과 밤에 해안가에 바람이 부는 방향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싸잡아 해륙풍. 중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네, 이건 배운 기억이 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면 보면은 로빈슨 크루스 그 새끼 누군지 알지? 바다에 무인도에 무인도에 갇힌 새끼지. 그 새끼가 물가야. 그래서 탈출을 못한 거야. 이과면 탈출했겠지. 저걸 계산해서 언제 가야 될지. 꼬맹아, 너네가 무인도에 갇혔어. 돛담배 언제 띄워야 되니? 밤에 띄워야지, 이 새끼야. 근데 노비스 크루스 그 새끼 언제 나오려고 했어? 맨날 낮에 병신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냐? 그러니까 공부를 해. 이과였어야지. 문과니까 못 나온 거야.
열풍이라는 바람이 부는 이유 자체가 그 밑에 있는 땅바닥에 누구는 모래로 되어 있어, 누구는 시멘트로 되어 있어, 누구는 물로 되어 있어 라고 하는 물질의 비열 차이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 비열이라는 거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죠. 저 그래서 우리는 물의 비열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물의 비열이 1입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을 1로 놓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전체 열 에너지 누가 만들어냈어요? 뭐라고? 내가 100 줘서 얘가 100을 받은 건데 이동한 열의 양은 뭐라 그러다고요? 열량. 그거 말고 실제로 지금 누가 더 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쌤이 라고 하는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열의 양. 그래서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총 열의 양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CM. 이걸 열용량이라고 합니다.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총 열 에너지를 열용량이라고 해서 비열 곱하기 질량으로 계산한다. 꼬맹아, 물이 있는데요. 둘 다 10도래요. 둘 다 10도야. 근데 A라는 물질은 100g 들어있고요. B라는 물질은 똑같이 10도인데요. B라고 하는 물질은 1000g이래요. 누가 더 열을 많이 가지고 있냐? 여기 같은 물이니까 비율은 똑같잖아요. 질량이 클수록 가지고 있는 총 열을 알겠어? 그 열용량이라고 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용량은 중학교 내용에서 빠졌는데 고등학교 화학 문제 풀 때 반드시 나와요. 열용량이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작년에요. 과거 면접을 보러 갔는데 어떤 허가한테 비열 단위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맨날 비열이 뭐야? 라고 질문했거든요. 비열은 물질 1kg당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입니다. 거의 외워거든요. 그렇죠? 네. 스스로 이동한 열 에너지. 그래서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우리는 비열이라고 해요. 라고 했는데 비열의 단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C? Q는 C, 암, 델타 T 이죠. 비열의 단위가 뭐니? 그럼 C는 뭡니까? M, 델타 T분의 Q죠. 이게 단위잖아요. 불러. 뭡니까? 키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요. 이게 단위죠. 식을 보면 단위를 알아야죠. 되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왜냐? 네, 이럴 능력은 가지고 계셔야죠.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서 비열의 단위를 공식으로 유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열과 열용량이고요. 열용량은 물질의 특성 아닙니다. 비열만 물질의 특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하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잡았단 말이죠. 그게 52, 53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그림입니다. 52, 53. 과거 입시 문제에서는 온도계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액체의 특성은 뭐여야 되니? 그 온도계의 껍질의 특성은 어때야 되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입시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4페이지 넘으세요. 자, 54페이지 보시면요. 그죠? 네. 54페이지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 내용을 해보자. 열이라는 개념을 이제 잡았다는 거죠. 그죠? 열이라는 거 이거구나. 여기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에서 배웠던 얘기 절대 반복 안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할 이유가 없어요. 교과 과정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고등학교 내용을 설명하실 텐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얘기들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워서 기억 안 나요.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수능을 볼 이유가 없어요. 수능은 중학교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고등학교 내용을 더하는 거죠. 고등학교 내용만 나오잖아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 중학교 내용도 철저하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열이라는 거, 열의 에너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열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열의 에너지니까.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도 가지고 있다? 열도 가지고 있다. 됐어. 그러면 이러한 열이 일을 할 때 어떤 규칙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 그 열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설명하는 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열 역학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열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설명한 거, 그걸 우리는 열역학이라고 할 거야.
여기는 잡합이 저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형도? 하면 돼요. 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뭐야? 같이. 자연스럽게 땡겼어요. 자. 왜? 여기는 현금밖에 안 돼. 5층은 카드가 되는데. 선생님 현금이 없잖아. 늘이 있잖아. 없어. 늘 부채집 마들이잖아. 자, 연력한. 자연스러웠지. 너네 도둑질 할 때 왜 걸리는 줄 알아? 자꾸 눈치 봐서. 자꾸 눈치 보고 막 눈에 커밍할 때 걸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자연스럽게 하면 아무도 안 거거든. 이거 자연스럽다. 그치? 자, 연력할게요. 열들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열들이 하고 있는 규칙성을 마치 뉴턴의 운동 법칙처럼 열두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규칙성을 설명한 게 연력학이란 말이야. 연력학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 아세요? 연력학 법칙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법칙이 연력학 제0법칙이야. 때리죠. 그리고 제1법칙이고요. 제2법칙이고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사실은 제1법칙 먼저 발견하고 제2법칙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법칙을 발견했는데 얘 내용이 되게 허접해. 그래서 제3법칙이라고 하긴 좀 그래서 제0법칙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연력학 제0법칙이 뭐냐면요. 얘는 그 안에 이제 작은 제목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붙인 제목은 열평형법칙이야. 이렇게 해서 저는 머릿속에 정리했는데 A와 B의 온도가 측정해보니까 같대. 됐어. 근데 B와 C의 온도도 같대. 됐어. 그러면 따라서 A님 C님. 그죠. 3단도 국어의 3단 논법입니다. 따라서 A와 C의 온도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맞잖아. 이게 끝이. 네. 그래서 연력은 제0법칙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라고 하는 열평형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 그냥 내용만 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과에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저게 제일 늦게 발견된 거예요? 네. 네. 나 늦게 정리했어요.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중심이 된다. 이런 얘기죠.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열에너지도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열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이 법칙의 내용이 열나 어려워. 얘는 물리 1에도 물 2에도 대학 물리에도 계속 나오는데 얘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기체가 들어있는 이 통, 이거 설명하려고 아까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체가 들어있는 피스톤이라고 하는 주사기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 피스톤 안에 기체를 N물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체를 뭐 10개 집어넣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체를 집어넣고요. 내가 얘한테 열을 가하면 당연히 열은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동한 열량을 뭐라 그런다고요? 열량.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체한테 열량을 줍니다. 얼마? 100줄만큼 열을 가해줍니다. 가해준 열량이 100입니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기체한테 열을 가해서 100을 주면 이 100이라는 에너지는 중간에 사라지는 거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됐어. 100이라는 에너지를 줬더니 열을 받은 기체는 점점 뜨거워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뭐 하겠니? 증가. 됐어. 운동 에너지 증가해. 기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만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 됐어. 그래서 내가 열을 가하면 그 열을 가한 에너지 중에 일부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써요. 얼마 썼냐면 60 썼다고 치자. 40 없어졌잖아요. 안 없어진다니까 이 새끼야. 40 있어. 이 40은 뭐 할 때 쓴 거예요? 이건 기체가요. 뜨거워지잖아요. 선생님 잘
탑배로 내려가야 될지 몰라. 여보세요? 네. 네, 내려갈게요. 오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다. 자, 쉬는 시간이에요. 자, 쉬지 마시고요. 선생님 잠깐만 내려갔다 올 동안 꼬맹아, 너네 거기에 있는 문제 잠깐만 풀고 있어. 오늘 쉬기가 좀 그래. 58페이지 119번부터요. 됐죠? 쭉 넘겨서 연령값 빼고 나머지 잠깐만 풀고 있어. 차 밑에 잠깐만 빼고 올게. 바쁘다. 무슨 일인지.
쉴 수 있나요? 네. 얼른 하고 쉬게 해줄게요. 왜? 아니에요. 자, 나 되게 자연스럽지? 네. 자, 그래서 보면요. 혹시 강철에게서 더 자연스럽게 도망가셨나요? 네. 자, 차 빼라 그래서 뺐다가 그 자리에 다시 넣었어. 자, 보세요. 아, 얘는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전쟁이에요. 자, 보시면 열을 가했어요. 가한 열이 100일 때 그 중에 일부는 기체가 뜨거워지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사용을 했어.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요, 어떠냐면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이 피스톤 벽면에 기체가 와서 부딪히는 횟수가 점점 보여질까? 많아지고 세져. 그래서 그러면 이 피스톤 뚜껑이 뭐 할까? 그래, 이 기체가 누르는 압력 때문에 밀려서 뚜껑이 이만큼 밀려 나와. 그러면 기체는 뭐 했을까? 기체는 뭐 했다 그럴까? 기체는요, 뚜껑한테 뭘 줬어요? 힘을 줘서 이만큼 뚜껑을 뭐 했습니까?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면 기체는 뭐 했습니까? 일했죠. 그래서 기체가 일하는데 에너지를 쓴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역학을 에너지의 뒷부분에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 열이라는 게 기체의 운동 에너지와 일하는 데 나눠 쓰기 때문이에요. 이게 열역학이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체는요, 기체가 받은 에너지만큼을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와 일을 하는 데 나눠 쓸 수 있구나 라는 얘기야. 이걸 설명한 게 열역학 제1법칙인데 이게 좀 까다로워. 자, 그러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 기체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겠어? 2분의 3 KT. 온도가 상승했는지 봅니다.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는지는 온도가 상승했는지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했어 안 했어 물어보면 온도가 뜨거워졌어 차가워졌어 이거 보란 얘기야. 근데 얘는 이 과정을 설명할 때는요, 항상 압력과 부피 그래프 밖에 안 줘. 온도를 안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상승했는지 하강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죠. P보이는 T와 뭐한다? 비례한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곱을 보면 그 곱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통해서 기체의 온도가 상승했는지 하강했는지 확인하고 그걸 통해 내부의 에너지가 증가했나 감소했는지를 볼 수 있더라. 되겠어? 네, 이 얘기고요. 그럼 일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어떻게 알아요? 이건 피스톤 뚜껑이 움직였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그걸로 보는 거야. 뚜껑이 밀려 나와 기체가 들어있는 부피가 이만큼 증가해서 그만큼 일한 거야. 그래서 거꾸로 피스톤 뚜껑이 밀려 들어가면 얘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일을 닫은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뚜껑의 위치에 변화가 없다면 일을 안 한 거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의 기준은 부피 변화 값이다. 요걸로 봐라. 그래서 그러면 이때 기체에 이렇게 총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건데 그 중에서요. 지금 에너지를 보니까 출입한 열 에너지가 플러스 100이야. 근데 마이너스 100일 수도 있는 거 아세요? 0일 수도 있는 거 아세요? 그건 도대체 뭘까? 이 얘기예요. 플러스 100이라는 건요. 기체가 외부로부터 열을 뭐했다? 열을 뭐했다? 받았다. 이걸 멋진 말로 뭐라는 줄 아세요? 흡열 반응했다. 열을 흡수했다. 이 뜻입니다. 플러스가. 됐죠? 그러면 열의 양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어. 이거 뭐야? 기체가 열을 버렸구나. 이거 발열 반응한 거구나. 열을 방출한 거구나.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했더니 이 값이 0이야. 이거 뭘까? 열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았어. 이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런다? 이걸 단열. 열의 출입이 없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단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흡열인지 발열인지 단열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 60일에 뜨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60은 와, 기체가 차가워져서 온도 에너지 감소했네. 이 뜻이에요.
자, 이게 열이 0이면 아, 온도 변화 없어.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안 바뀐 거야. 이런 뜻이에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일이 플러스 40이야. 이거 뭐야? 일을 했다. 일을 했다. 이거 무슨 말일까? 기체가 들어있는 통의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40이래. 기체가 들어있는 통의 부피가 뭐했다?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일이 없다라는 얘기 뭐야? 부피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들의 의미를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용어들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설명할 때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는요. 압력 부피 그래프 하나로만 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온통 보시면 61페이지, 60페이지 보시면요. 31번, 32번, 33번, 36번 싸그리다 압력 부피 그래프입니다. 됐죠?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준단 말이죠. 이렇게 피스톤에 기체가 들어있어. 그 기체가 들어있는 통 속에 압력과 부피 변화 과정을 그래프로 그립니다. 어떤 애들은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낯설어서 그래요. A, B, C, D인데 A에서 그래서 출발해서 얘가 B의 상황으로 바뀌었다가 C 상황으로 왔다가 D로 왔다가 다시 A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결국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한 과학자가 카르노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카르노 순환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한다. 카르노 순환 기관. 됐죠? 그 카르노 순환 기관 중에서 춥니? 추워? 카르노 순환 기관 중에서요. 첫 번째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의 값들이 어떻게 달라져? 이거 설명합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D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의 값들이 어때? 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 한 바퀴 돌았을 때 총합은 어때? 요걸로 문제 풉니다. 되니 요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가장 선행해야 되는 게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 에너지는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요거 두 개 계산해서 그 값을 더하시면 얘 나와요. 이렇게 갈 건데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보려면 온도 변화 보면 되는데 이 온도가 상승했는지 감소했는지 보려면 온도가 없으니까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실제로 A점, B점, C점, D점 다시 A로 올 건데 이때 온도에 해당되는 압력과 부피의 곱은 어때? 라는 겁니다. 가장 심플한 숫자로 드릴게요. 더 이상 간단할 수 없다. 자, 그러면 A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얼마니? 1. B는요? 빨리 안 봐. B 얼마? 2. C는요? 4. D는요? 2. A는요? 1. 다시 1. 요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는요 1에 해당되는 온도였는데 얘가 2가 됐어. 그러니까 온도가 1만큼 상승한 거야. 이 뜻이야. 맞아?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동안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얼마? 증가. 입니다. 내부 에너지 증가. 근데 그 증가한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1로 놓을게요. 얼마큼 증가했어? 이런 얘기야. 됐죠? 그러면 B에서 C로 가는 동안 온도 또 상승 얼마만큼? 이만큼. 얘보다는 2배 더 많이 상승.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온도 상승 그 상승량을 저는 그냥 2로 놓을게요. 귀찮으니까. 자, C에서 D로 가는 동안 온도 거꾸로 하강 얼마만큼? 이만큼.
그러니까 얘가 증가한 만큼 그대로 감소. 맞죠? 그러니까 얘는 내부 에너지 이만큼 감소했다고 저는 그냥 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가는 동안 다시 온도는 1만큼 하강. 됐죠? 얘랑 같은 양이 하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1 감소 이렇게 놓을 거예요. 되겠어? 괜찮아?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얘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죠. 뭘로 보라 그랬어? 부피 변화로 보면 된다 그랬어. 자, 그 중에서 A에서 B로 왔습니다. 부피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안 변했죠. 부피 계속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뚜껑이 안 움직였네? 한 일의 양이 없네 뜻이에요. 응? 그럼 이거 두 개 더 해봐. 얼마? 1. 네, 얘는 열을 흡수했네 1만큼. 얘가 흡수한 모든 열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만 썼고 일은 안 했네. 보여? 그런 뜻이야. 되겠죠? 두 번째. B에서 C로 갔다. B에서 C로 갔다. 부피 뭐? 증가. 플러스 1. 이 새끼 한 일 있다. 얼마? 1. 아니요. 요 밑에 있는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만큼이 한 일의 양입니다. 정확하게. 왠지 아세요? 한 일은요. 힘 곱하기 밀구간 거리라고 배웠어요? 네. 근데 너네 중학교 3학년 때 모두 배우려면 압력을 얘기해봐. MV. 아닌가?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뒤에 뭐지? 개놈의 새끼들! MVP 아니에요? MVP 했을 때 P는 운동량이고 새끼야. 이건 압력이고 이런 시비랑 방태기 같은 새끼들이. 생겨요. 압력은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1제곱미터를 100N의 힘으로 누르면 얘 압력은 100N per 제곱미터의 압력을 받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야. 그럼 머리 있는 척해. F는 뭐니? P. 압력에다가 면적 곱하면 작용한 총 힘을 구할 수 있어. 이거야. 됐어. 네, 여러분들 외웠죠? F는 MA 또는 F는 PA. 알겠습니까? 마파두. 모든 병신. 외워 이 새끼들아! 마파두부. 그치? 이게 힘구하는 식이야. 이런 거야. 그래서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누르는 힘 나온다 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일을 구할 때 힘자리에다가 됐어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도 힘이야. 이때 응? 거기다가 밀구간 거리를 곱하면 되는데 됐죠? 압력은 기체가 얘를 누르는 힘이고요. 면적은 이 피스톤의 넓이고요. 됐죠? 이게 면적이고요. 그래서 밀구간 거리가 요만큼이라고 친다면 그래서 저기에서 눈 뜨고 보면 이게 뭘까요? AS. 따라하지 마. 그 AS가 뭘까요? A가 가속도. 그 부피 이거죠. 부피 증가예요. 면적 곱하기 높이. 부피 변화. 이죠. 그러니 기체가 한 일은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량을 곱하면 될 겁니다. 압력이 저 그래프의 세로죠. 부피 변화량이 가로죠. 그러니까 곱한 면적이 한 일이죠. 그래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요. 그래서 부피 변화 구간에 해당되는 이 밑에 있는 면적만큼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 얘는요. 1 곱하기 2 보이세요? 한 일이 2입니다. 신기 그죠? 그럴 거야. 자, 봐. C에서 D로 갔어. 부피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이 새끼 한 일 없죠. 맞죠? D에서 A로 가. 요번에 부피 변했죠? 근데 아까는 늘어났으니까 한 일이 플러스 얘는 부피가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얼마? 이 밑에 있는 넓이 그리고 밑에 있는 넓이 마이너스 1 자, 그럼 더 해볼까? 이거 얼마? 플러스 4
그랬어? 에이 다 더해. 얼마? 플러스 1. 신경 써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더해봐. 네, 플러스 1이다. 반드시 한 바퀴 돌면 이 숫자와 이 숫자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반드시 같아야 된다. 알겠어? 근데 보면 요 플러스 1이 어디 있을까? 요 플러스 1이 어디 있을까? 한개에서 받은 일 빼요. 얘nep죠. 이 값이 이거의 총합이었어요. 신기하다. 이거의 총합이에요. 신기하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다음 차에 있던 거네. 신기하죠? 이게 총합이 얼마일까요?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온도 변화량은 0입니다. 다양해요. 배우면 너무 자명한 거고요. 처음 배우면 낯선 거고요. 의미 없이 보면 이 숫자를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병신이 생깁니다.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연력학 법칙이에요. 이게 연력학 제일 법칙이에요. 괜찮죠? 할만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연력학 제일 법칙이 뭘까요? 요것만 하고 끝내드릴게요. 연력학 제일 법칙은 저번 주에 우리가 역학을 총정리하는 바람에 한 타임이 느려요.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자, 근데 못 알아듣는 부분은 없죠. 할만하죠. 연력학 제1법칙은 열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각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보여드렸다. 연력학 제2법칙은 아까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거꾸로 갈 수는 없다. 입니다. 열 이동 법칙이에요. 열은 항상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만 가지 절대 거꾸로 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열은 항상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난 이걸 가지고 한국말 엔진 만든대요. 그거를 외래어로 뭐라 그러니? 열기관. 열기관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엔진이라고 하죠. 자동차의 엔진. 옛날에 증기기차? 증기기관차? 그 기관차가 가지고 있는 열기관은 뭐예요? 어떤 엔진? 외연기관. 지금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건 내연기관. 이라고 하는 열기관인데요. 그래서 열을 기계 밖에서 공급해서 뗄 거냐? 옛날에 석탄 뗐죠. 외연기관. 지금은 그 안에서 휘발유를 떼어서 열을 내서 쓰는 거죠. 내연기관. 이겁니다. 자, 그걸 열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열기관이 연력학 제2법칙인 열의 흐름을 이용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엔진을 단순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엔진. 아빠 자동차 까봐. 이렇게 생겨 있어. 진짜 이렇게 생겼어. 검정색. 됐죠? 네. 그 중에서 저는 여기를 가야 할 겁니다. 그럼 여기 뜨거워지겠죠. 여기 온도.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서 제일 먼 여기가 상대적으로 제일 차갑습니다. 맞죠? 여기를 저온부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고온부에다가 열을 가했는데 내가 가해준 열의 영향이 얼마냐면 100. 그럼 당연히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열은 스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 병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야. 열은 항상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갑니다. 그 열이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열이 지나가는 길에 그 지나가는 열 중에 일부를 빼서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일하게 만들어 놓은 게 엔진이야. 됐어? 그래서 바퀴를 돌리는데 얼마 썼냐면 40이라는 에너지를 썼어. 똥꼬를 얼마 나가냐? 얼마 나가냐? 60. 당연히 60 나가. 당연히 60 나가. 되겠어? 왜? 열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뜨거운 쪽에서 가열을 해서 열을 흡수시키면 그 흡수된 열 중에 일부는 일하는 데 쓰고 일부는 밖으로 나갑니다. 환경 오염. 자, 그러면 이때 이 엔진의 열 효율이 얼마냐? 아빠가 10,000원어치 기름 넣었는데요. 4,000원어치 바퀴 돌리는데 썼어. 아빠 엔진의 열 효율이 얼마일까요? 40%. 네, 라고 하는 준 것 중에 얼마만큼 일하는데 썼어? 이게 열 효율이잖아.
되죠? 제가 준 거는 100 줬는데 그 중에서 일하는데 40 썼으니까 얘는 열 효율이 얼마예요? 0.4예요. 이 얘기야. 이해해? 그러면 와 내가 10,000원어치 넣었을 때 4,000원밖에 바퀴를 못 돌려? 6,000원은 똥으로 나갔네? 이런 얘기죠. 그 얘기예요. 실제로 자동차의 엔진의 열 효율은 4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열 효율을 높이는 게 과학자들이 할 일이거든요. 이걸 높여! 그죠? 얼마로 만드는 게 최고일까? 100. 그러면 이게 그 100이라고 하는 건 곱하기 100%로 해서 그런 거고요. 1. 이거 1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절대 불가능. 무한대요. 왜요? 왜냐면 열은 흐르는 거거든요. 됐어? 자, 열은 뜨거운 곳과 차가운 쪽에서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뽑아서 일을 한다는 건 열의 흐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거든요. 됐어? 그래서 100%의 열 효율을 갖는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연력학 제2법칙에 문제된다. 구속절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정도 되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우리 몸도 열 효율이 0.4입니다. 0.4예요. 우리 몸. 뭐 한계예요. 됐어.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이제 과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뭐 볼보나 벤츠나 우리 자동차의 엔진의 열 효율은 50%예요. 다 불합니다. 그건 마찰 없을 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마찰 없는 엔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까보면 0.4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열 효율은 0.4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겠냐? 네. 그래서 열 효율에 대한 얘기까지. 그래서 10분만 끊었다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끊죠.